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2학년 여러분. 네, 역사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늘 교실에서 찍다가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스튜디오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원격 수업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공간인데요. 그래서 TV가 엄청 크죠. 그래서 TV입니다. TV.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11월 달 마지막 원격 수업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고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고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다들 준비해서 책상 앞으로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142페이지부터 그다음 교과서 150페이지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 총 정리를 할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고려 문화의 특징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그 시험, 오늘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려의 청자. 이렇게 정교한 모양과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자기는 처음 봅니다. 우리의 자기 제작 기술도 이제 남부럽지 않답니다. 고려 시대에는 청자 제작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송에 사신 서경은 고려 청자에 대해 도기의 푸른 빛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한다. 제작이 정교하고 빛깔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였죠. 고려 시대에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 속에서 불교 예술, 공예, 인쇄술 등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답니다. 지금부터 불교 예술, 고려 청자, 인쇄술, 역사서 등을 통해 고려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고려 시대에 발달한 종교와 사상을 통해 고려의 문화가 지닌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려 시대 때 발달했던 이제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와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이제 고려 문화,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 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예품, 인쇄술 등을 통해 고려 문화의 발달 모습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의 이제 공예 기술, 그 다음에 인쇄, 이제 공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술품은 예술품인데 이제 만들어진 예술품을 이제 공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 문화의 발달 모습과 이제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려의 종교와 사상, 두 번째는 고려의 불교 예술, 세 번째는 고려의 공예와 인쇄술.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의 종교와 사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학, 하나는 이제 불교, 그 다음에는 도교, 풍수지리설, 이제 토속신앙 나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개예요. 이제 유학과 불교가 중요하고요. 고려에서의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서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불교는 종교 이념으로서 영향을 끼쳤다. 이제 우리가 성종을 공부하면서 최승로의 건의로 이제 통치 이념을 유교로 정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유학은 정치 이념으로, 불교는 종교 이념으로, 그 외에 이제 도교, 풍수지리설, 토속신앙 등이 이제 다양하게 공존하는 형태가 이제 고려의 종교와 사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학과 불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학의 발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고려의 유학은 주로 이제 정치나 이제 교육 등에 활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 142페이지 하고 있고요. 이제 광종 이후 과거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등용하게 되고 그 과거제의 주요 과목들이 유학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으로는 이제 국자감과 이제 향교가 있었는데 이제 국자감은 개경에 설치되었던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입니다. 이 가장 고등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수도에 설치된 국립대학교니까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이제 향교가 설치가 되었는데 향교라는 학교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이제 향교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 뭐 대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지방 곳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교자가 들어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교동, 뭐 교촌. 그래서 이제 교자가 들어간 곳은 과거 향교가 있었던 곳이고 그 향교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우리 노은중학교 같은 이제 중등 교육기관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의 발달과 맞물려서 이제 이런 교육기관도 설치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이제 성리학이 수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 고려 후기 수업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설명하겠다 하고 제가 넘어갔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하였으며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그 제자백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나온 제자백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제자백가 중에서도 유가,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 유가가 발달을 하는데 그 진이 법가를 가지고 중국을 통일을 하잖아요. 그 진 시황제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시황제가 이제 법가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사상을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 유가가 당시에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분서 책을 태우다 그러니까 책을 태우는 게 이제 분서인데 당시 이런 책들이 많이 태워지면서 유교 경전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 한해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무제 때 유교가 다시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훈고학이라고 해서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이라는 나라가 지나고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중국에서 불교와 도교가 유행을 하는데 불교와 도교는 죽은 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지 혹은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가는 인과 예를 강조하고 질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 유가라는 학문이 사람들한테 꽤나 유용하지만 죽고 난 뒤에 혹은 뭐 이 세상이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훈고학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수당 때를 지나고 이제 송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교도 인간 세상의 심성,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 혹은 이제 우리 우주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교도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신의 심성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유교가 성리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신진사대부였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고려 후기 개학 사상으로 이 성리학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교가 발달하게 되면서 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역사서 편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이제 정기와 이제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우리 교과서 페이지는 150페이지고요. 자, 먼저 고려 정기에는 이제 삼국사라든지 이제 7대 실록과 같은 이제 역사책들이 편찬이 되었대요. 하지만 이런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현재 전하고 있진 않고요. 현재 이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이제 삼국사기입니다. 이제 삼국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역사책이고요. 이제 김부식이 썼고요. 이제 김부식이 이제 우리 고려 문벌귀족 할 때 공부했던 사람이죠.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할 때요. 그래서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삼국사기를 만들었고, 이제 무신 집권기와 이제 원간섭기 이후 이제 역사책들의 좀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원간섭기가 접어들면 우리나라의 관제라든지 복식이 격화가 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역사책을 지을 때는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만큼이라도 우리의 자주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이규보는 동명왕 편에서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련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당군 신화를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가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유가 지은 제왕 웅기는 이 당군 조선을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다라고 기록하면서 뭐 이러한 인식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삼국이라고 적혀 있는 역사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삼국사기, 하나는 삼국유사.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따로 우리가 빼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삼국사기는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지었고,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승려였던 이련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교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책이고, 하나는 불교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적었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 역사관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라 중심의 역사 서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도 이제 신라의 중점이 맞춰져서 이제 쓰여진 역사책이 삼국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간섭기 때 편찬이 되었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당군 신화가 기록된 역사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련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려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의 설화나 이제 전설에 대해서도 이제 유교만큼 제한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의 설화나 이제 전설이 이제 삼국유사에 수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몽신화, 이제 고구려를 만들었던 그 주몽신화에 보면은 설화에 보면은 그 주몽의 엄마가 이제 유하라는 사람인데, 그 유하가 이제 그 주몽을 이제 뱃속에 뱄을 때 막 그 태양빛이 계속 유하의 배를 따라온다든지, 그리고 유하가 주몽을 처음 낳았을 때 그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대의 설화나 전설을 이제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이제 삼국유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은 다 삼국유사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이제 전통을 이제 중시했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삼국사기가 이제 신라 중심에서 쓰여졌다면은 이제 삼국유사는 이제 뭐 가야라든지 이제 발해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완전 성격이 다르니까 그 둘을 비교해서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불교의 발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이 이제 고려에서 교육이나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면은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신앙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뭐 토속 신앙도 이제 존재를 했지만 이제 가장 대중적인 종교는 이제 불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정부에서도 국사와 왕사,
구, 나라, 왕은 왕이죠. 사,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스승, 왕의 스승이 이제 다 승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이제 불교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는 이제 불교 행사인 팔관회나 연등에도 개최가 되었고, 국가가 직접 앞장서서 이제 불교 경전을 한데 모으는 대장경이라는 것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고려라는 나라에서 불교가 가진 위치가 꽤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이제 불교 사상가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한 사람은 의천이고 한 사람은 진울이에요. 의천은 고려 전기 때 사람이고요. 이 의천의 아빠가 문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자죠. 그러니까 왕자가 스님이 될 정도로 이제 불교의 지위가 또 높았다는 사실을 또 우리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천 당시의 불교는 좀 문벌 귀족과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 집권기 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천과 진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의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종과 선종, 이제 우리 신라 후기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문벌 귀족이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종이 아닌 교종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의천이 창시하면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진울은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제 세속화가 뭐냐면 이제 죽은 뒤의 세계를 우리가 내세, 현실의 세계를 현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에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보편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벌 귀족 당시 지나치게 이제 문벌 귀족들이 뭐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 당시 이게 불교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제 불교 역시도 이제 사치와 향락 뭐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불교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 맞아.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우리 무신 정변 때 그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절이 사찰이 이제 경건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나치게 세속화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진울은 이제 승려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혁 운동을 열심히 전개를 했고요. 당시 이제 진울의 경우는 이제 무신집권기 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포인트에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무신 정권이 이 진울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이제 교종을 이제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려에서 이제 불교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불교 예술도 발달을 하는데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불교 예술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석탑, 하나는 불상, 하나는 불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46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146페이지에서 석탑부터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석탑은요, 대체로 기단이 좁고 층수가 많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 선생님이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이제 석가탑으로도 많이 알려진 탑인데요. 이제 통일신라의 석탑들이 이제 주로 3층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안정된 그런 모습, 균형의 미를 강조를 했다면은 고려의 석탑들은 뭐 이런 것처럼 대체로 이제 기단이 좁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단이 굉장히 넓죠. 근데 여기는 기단이 좁고 층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탑을 딱 봤는데 이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그러면은 통일신라 때 거구나. 근데 뭐 이렇게 기단이 좁고 층수가 많아.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럼 조선시대 때 탑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려는 유교 중심의 국가니까 당연히 탑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선시대 때의 탑을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우리 이 중학교 범위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석탑 좀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전기에는 이제 우리가 송하고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맺었죠. 그래서 이제 송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같이 뭐 이런 형태의 탑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각, 그러니까 팔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각이니까 굉장히 이제 원형에 가까운 그런 탑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고려 후기에는 이제 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개성, 경천사지, 식층 석탑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원의 영향을 받은 탑들은 되게 이렇게 화려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뭐 여러 조각상들도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탑의 이제 지붕도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탑, 고려 전기의 탑, 이제 고려 후기의 탑들이 이제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경천사지 십층석탑 이제 개성에 있던 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서 볼 수 있는 탑이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탑이 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앙박물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럼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부모님께 저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엄마 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하면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공부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한 걸로 또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승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승탑은 이제 승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승려의 이제 무덤으로 이제 만들어진 탑이 이 승탑이고요.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승탑 역시도 많이 제작되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전기의 불상의 특징은요, 대체로 크기가 커요. 대체로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못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방 후족들이 만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 곳곳에 이제 후족들의 힘이 커지면서 이런 불상, 거대한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방에 있던 세력이 후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성은 좀 떨어지지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체로 크기가 큰 불상이 혹여 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은 100% 고려 전기 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100%라고 하는 말은 또 좀 그러니까 뭐 대체로라는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불상에는 여기 나오는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도 있고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과,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상인데 철로 만들어졌어요. 철조라고 돼 있죠. 고려 전기 때 이렇게 철로 만든 불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 후삼국 시대를 거치면서 지방 호족들이 자신의 세력권을 막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기들도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 후삼국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 무기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그러한 무기들을 녹여서 이러한 불상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고려 후기 불상 한번 볼게요. 고려 후기의 불상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화려한 불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이 돼 있죠. 네, 그 당시 원에서 유행하던 라마교의 영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의 불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불화는요, 왕실과 귀족의 소장품으로 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대다수가 14세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간석기 이후의 것들입니다. 이 당시의 지배층이 권문세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문세족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사치품으로 이러한 불화를 많이 제작했고 구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비단을 바탕으로 비단 바탕에다가 그러니까 비단에다가 이제 금가루를 입혀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제작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화는 불교에서 그려진 그림을 말합니다. 뭐 이제 당연히 알 거라고 해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학습 목표 1 끝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종교와 사상이 굉장히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학과 유학과 이제 불교. 그래서 유학은 통치 이념으로 불교는 신앙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 신앙으로서 불교가 자리 잡는 가운데 이제 불교 예술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석탑의 형태가 통일신라하고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불상의 형태가 또 통일신라하고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화가 이제 그 검은세족의 성장과 맞물려서 그렇게 좀 화려하게 제작된 거, 뭐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이제 공예품 인쇄술 남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1300도 뜨거운 열기에서 탄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은한 푸른색을 입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죠. 네,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저의 이름은 고려청자입니다. 흙을 다지고 모양을 만들어 문양을 넣고 가마 속에서 한번 구운 뒤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켜 다시 가마 속에 넣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고려청자.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려인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고려청자의 특징. 푸른 창공을 나는 항무늬와 부드러운 허리곡선, 그리고 은은한 비색까지. 고려인들의 창의력이 세계사에 빛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색의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부른다. 근래에 들어 그 제작이 더욱 정교해지고 색이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또 하나의 비밀, 상감기법. 예리한 조각칼로 무늬를 파낸 다음 그 부분에 다른 색 흙물을 메어 넣는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세밀하고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기술. 같은 문양을 반복하는 대신 중심 문양을 전경에 크게 세우고 물, 새, 바위, 인물을 배치하여 하나의 화폭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름이 어렵다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종류와 기법, 표현된 무늬와 용도순, 이름 하나로 도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미와 독창성을 품은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제 고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예품이 이제 청자인데요. 이제 송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독창적인 기법인 이제 상감법,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청자, 이제 비색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이제 무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늬를 넣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청자 위에다가 이제 색을 이제 입히는, 그러니까 입힐 때 이제 그리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건데, 이 청자 상감법 같은 경우는 이 홈을 파고 그 안에다가 아예 색을 집어넣어 버려서
그렇게 만드는 이제 방법이 이제 상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이후에는 이제 상간법을 창안하여 이 청자를 제작하였는데 뭐 이런 청자를 이제 우리는 상감청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감청자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고려의 공예 기술이 굉장히 이제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감기법의 이제 원형이 되는 것이 이제 금속공예에서 활용되었던 이제 은입사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14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145페이지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청동의 표면을 얇게 파낸 뒤 이제 은실을 박아 장식하는 은임사 기법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사실은 문화재가 여기 나와 있는 청동, 은입사, 물가, 풍경무늬, 정병. 그래서 라는 이제 작품인데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물과 풍경을 담은 이제 정병입니다. 정병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은입사라고 나와 있어서 은을 입혔다는 거예요. 새겼다. 그리고 어떤 형태냐? 실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작품의 그 선들이 다 이제 은실을 안에다가 박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은입사 기법이 이제 이후 이제 상간 기법으로 넘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제 목공예는 이제 나무공예죠. 나무공예에서는 이제 나전칠기 공예가 이제 발달을 하였다. 그래서 나전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 위에다가 옷칠, 이제 검정색 이제 옷나무로 검정색 칠을 한 뒤에 그 조기 껍데기 그 전복 같은 조개 이제 껍데기를 보면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오려서 은박지처럼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입히는 이러한 공예 기술이 이제 나전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전칠기 공예가 이제 발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려의 인쇄술 이제 보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할 건데요. 고려의 인쇄술이 뭐 고려 때부터 이제 발달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의 인쇄술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의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이게 한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판 인쇄 기술, 그러니까 목판은 이제 나무판이죠. 그러니까 나무판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판을 만든 뒤에 이것을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찍어서 여러분들 판하듯이 찍어서 제작하는 게 이제 목판 인쇄술인데, 이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 한때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의 그 인쇄 기법은 뭐 오래 전부터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에서도 인쇄술이 발달하여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합천 해인사에 있는 이제 대장경판입니다. 이제 8만 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8만 대장경으로 이제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 대장경이라는 게 아까 불교할 때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불교 경전을 한데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뭐 그 불교 경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은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정기 같은 경우는 그 거란의 침입을, 그러니까 불교의 힘을 빌어서 이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초조대장경이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몽골이 침입 때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최후가 다시 그 대장경을 만드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바로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합천 해인사에 잘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목판 인쇄술은 하나 판만 만들면 그걸 계속 종이에다 찍으면은 책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제 판을 하나를 만들면은 그거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죠? 수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판을 하나 만들면은 그거는 그 내용만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목판 인쇄가 유리한데,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거 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활판 인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글자를 하나씩 찍는 거예요. 하나씩 찍어서 이거를 조합을 하는 거죠. 조립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이게 한 판에 찍힌 게 아니라 글자만 교체해서 찍을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판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고려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금속 활자를 이제 발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정 고금 예문이 이제 1234년 이제 때는 인종 때입니다. 그래서 인종 때 상정 고금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오래전부터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정 고금 예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정 고금 예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전해지지만 실제 상정 고금 예문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럼 가장 오래된 이제 금속 활자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금속 활자본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고려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통일신라랑 어떻게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균형 잡힌 미가 어떻게 떨어지지만 또 개성 있는 또 그런 독특한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불교가 발달했다 보니까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런 여러 공예품이라든지 예술품을 많이 남긴 나라였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형상평가 풀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1. 원간섭기에 전래된 빈칸은 고려 후기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힌트, 유학입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에 전래된 성리학이 고려 후기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게 조선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성교 일치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누굴까요? 네, 정답은 진울이 되겠죠. 자, 반대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 네, 의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 방에 한번 끝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원격 때는 한번 조선의 문화를 다루기로 할 건데 사실은 조금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특별 게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하시고 다음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조선시대 즐겁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녕.